제가 2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행을 떠나서 2월 22일에 귀국하기 때문에, 잘하면 2월 달에 영상이 오늘 올리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갔다 와서는 아무래도 좀 바쁘기 때문에 3월에나 그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뭐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게 굉장히 큰 폭락과 그 반등이 반복이 됐는데,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사실 선물 쪽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주식 쪽은 제가 크게 뭐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아이지노믹스 같은 주식은 개별적으로 선호한 주식인데 수익률이 가장 안 좋죠. 그리고 API 뭐 비중은 적지만 얘도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반등을 좀 크게 했었죠. 금요일 날. 그래서 그 야간 선물, 코스피 야간 선물도 뭐 32포인트나 올라간 상황입니다. 4%.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에는 물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조금 축소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갭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이렇게 폭등과 그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방향을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야 되겠죠. 필요하게 될 경우는 주식을 전부 매도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 개인이 거의 받았고, 기관도 이제 특정한 날에는 기관도 이제 매도를 같이 하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또 그 폭락했다가 다음날 이제 외국인이 또 거래소에서 많이 샀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일단 파악해야 되고, 나스닥 선물도 고점에서 점점 지금 멀어지는 상황이고, 물론 금요일에는 반등을 많이 했지만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봐야 되고, 최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은이 추세가 이게 꺾였는지, 이게 어쨌든 그 전 세계 유동성, 그 금융 장세를 이끌었던 유동성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우려할 만한 건 이제 빗썸에서 그 5지급 사태가 났는데 전체적으로 좀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좀 더 확대돼서 더 큰 일로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단순 해프닝 같이 그냥 처리되고 끝나는 건지 다음 주 추이를 물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어쨌든 가장 핫한 시장입니다. 머니게임 지속 중이고 개인 자금이나 기관 자금이 풍부한 상태죠. 외국인이 팔건 말건 이미 개인의 고강의 예탁금, 그러니까 뭐 예금을 깨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깨서 주식 자금으로 들어오는 고객 예탁금은 꾸준히 늘고 있고, 기관 쪽으로도 이제 ETF나 뭐 펀드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되면서 기관도 풍부한 자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느 정도 뭐 10조 이상을 단기간에 매도를 해도 그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 매수 여력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악재가 터져서 무너질 경우는 개인 자금이 그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댓글 투자 전략에 올려드렸죠. 미수금이나 신용 물량이나 이미 신용 물량이 한도가 나고 뭐 이런 상황들요. 그러니까 커다란 진짜 단기 악재가 아니라 커다란 악재가 터져서 전 세계 시장이 폭락을 한다면 뭐 아무리 개인이나 기관 자금이 풍부해도 일단 매도 쪽으로 붙겠죠. 이때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만 발생이 안 된다면 뭐 박스나 어느 정도 그런 급격한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안 일어나면 한국 시장은 계속 머니게임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그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매수를 했죠.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은 한 6% 정도 났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천연가스나 원유 같이 단기에 그 이익을 실현하고 빠질 예정입니다. 주도주는 사실 굉장히 좀 저희가 많았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고 막 400개가 넘는 상황도 발생이 됐었는데 10% 52주 10% 이상 그 상승한 종목들요. 그러니까 52주 최고가에서 10% 이상 하락하지 않은 종목이 많아진 거니까 굉장히 그 상승세가 그 반도체나 로봇뿐이 아니라 뭐 금융주나 여러 주식들로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주도주는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는데, 상승세는 현재는 로봇보다 오히려 그 반도체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뭐 원전, 뭐 이런 것들, AI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주도주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질문을 좀 받았었죠. 근데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목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종목을 어떤 선정해서 이제 새로 신규 매수 들어갈 때 일단은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현재 시장이 사도 되는 시장인가,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보냐면 이 종목 수로 보라고 그랬죠. 최고가 99.9%, 그러니까 10% 이내 종목 수가 지난주에 보면 뭐 248, 396, 400개가 넘은 날도 있었고요. 수요일 날이죠. 그리고 320개, 250개, 258개. 이게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월요일 날 또 갭상승하기 때문에 또 300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200개 위에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다면 당연히 시장은 지금 매수해도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시장이 그렇게 매수해도 되는 상황이면 현 시점에 주요 테마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제 9.9% 이내 종목들을 쭉 보면서 어느 이 앞에 있는 것들이죠. 어느 그 테마나 어떤 업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은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테마가 무엇인지가 일단 파악이 되면 내가 주요 테마를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이오는 조금 개별적인 게 있겠고요. 아니면 최근 잘 나가는 증권주나 이런 금융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최대한 압축을 시킨 상태에서 로봇주 중에서 나는 무엇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주 중에서 뭐 대장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인데 금융주도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내가 가장 사고 싶은 테마를 정해놓고 그 테마에서 종목을 고르면 훨씬 그 수백 개 종목, 수천 개 종목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그 선택의 폭이 작아지니까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다. 나는 로봇을 사고 싶다면은 일단 제일 좋은 곳이 어떤 커다란, 그러니까 그 한 달 전 그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죠. 그 새로운 로봇을 이제 그 선보이면서 이런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이 새로이 어떤 이 로봇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 대장주 같이 이제 끼어들게 되는 종목이 발생되면 이제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야겠죠.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슈퍼사이클이 처음 언급되면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AI의 반도체가 필수다. 그게 처음 이제 뭐 기사나 언급식으로 이제 나온 게 사실은 상승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게 확신의 기준이겠죠. 그럴 때는 이제 많은 물량을 편입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보뿐이 아니라 많이 매매했던 사람도 뭐 밸류에이션, 모멘텀, 성장성, 실적, 산정하기 이거에 다 산정한다기보다는 저는 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는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는 거 자체에서 결정이 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당일 산 날 그게 올라가고 아니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주로 하락할 때 제가 매수를 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상승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뭐 10%나 뭐 심하면 이제 상한가 같은 게 발생이 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결국에는 100%, 200%, 300%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매수했는데 상승을 못하고 뭐 5%, 10%도 못 오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100%, 200%, 300%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그때 매수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이걸 샀는지가 계속 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추후에도 이제 매수하기가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신규로 매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수한 이후에 빨리빨리 아닌 것은 털어버리고 그 계속 내 기대대로 상승에 동참하거나 이렇게 쫙쫙 뭐 하루에 10%, 20%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끝까지 계속 가져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간다는 게 52주 대비 상승률이 하락률에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얘가 100% 올랐다고 파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틱스 같은 실적에 비해 너무 퍼가 높은데 이것은 레인보우틱스 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주는 퍼가 높습니다. 퍼가 높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이 기존에 매출이 충분히 나고 이런 회사들이야 퍼가 낮을 수가 있지만은 그냥 로봇에만 전체 매출이 로봇에서만 발생하는 주식들은 당연히 거의 적자고 퍼도 높죠.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로봇주를 산정하는 그 매수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실적이 물론 실적이 있는 게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은 뭐 대기업에 관련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주요한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변동성이 심해서 겁난다. 이거 바이오는 좀 어려운 종목이죠. 뭐 갑자기 뭐 계약 해지가 나거나 아니면 임상 실패가 나서 폭락이 발생되는 상황은 분석으로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수천 종목 중에서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건 사실 10% 이내 종목수로 뭐 200개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100개 이하로 떨어질 때는 하락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주식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현 시점의 주요 테마를 분석해서 이것도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이 10% 이내 종목수가 저가 대비 10% 이내 종목수가 어느 테마나 업종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자기가 매수하고 싶은 테마나 업종을 일단 정해놓고 그 종목 안에서 새로 편입된 종목이나 아니면 대장주, 뭐 로봇의 대장주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나 아니면 현대차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로봇주는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거의 2030년에도 큰 실적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휴대폰이 없던 시기에 그래서 한 10년 만에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갖는 시대로 이제 변하게 됐죠. 로봇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 가정에 뭐 한 개씩 이제 로봇이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된다면은 뭐 애플 같은 회사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렇다면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년, 2년, 3년 이내에는 절대 그 매출이나 실적이 엄청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은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건 어렵고 실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될 때마다 로봇주들도 큰 그 하락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인터넷 닷컴 버블 날 때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검색 브라우저로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은 뭐 그 회사가 없어졌는지 뭐 지금은 구글이나 뭐 이런 걸 쓰지 넷스케이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로봇도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작은 중소형주들도 아예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닷컴 회사들이 많이 그랬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그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존속될 수 있는 어떤 자금력이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뉴로메카나 뭐 이런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올라갈 때는 계속 놔둔다. 아니면 특별히 악재가 생기거나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는 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들은 정리하면은 절대로 이제 100% 예전에는 400%까지도 났었죠. 이 보유한 종목 중에 시어 스테이크인가요? 뭐 그런 종목들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내가 기대에는 이거 50% 100%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얘가 뭐 5%도 못 들어오거나 마이너스가 나면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매수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그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얘를 정리를 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 추이를 보는지 최근같이 200개 이상을 유지할 때면 그러니까 이게 뭐 400개 드러났다고 또 사고 뭐 300개로 떨어졌다고 팔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뭐 상승 추세라면 꾸준히 늘리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크게 막 150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폭등장과 폭락장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200개 이상을 유지하면 나는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200개가 깨지고 뭐 그 150개가 깨지고 특히 100개가 깨진다면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지 않나. 뭐 200개 깨질 때부터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유지가 될 때는 크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게 유지가 되는 거가 있다면 그게 중요하게 어떤 매매에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200개 이상 지속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분은 선물에 대한 얘기 같은데 제가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같이 유동성이 좋은 장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 그 고객 예탁금, 본인 그 개인들의 예금이나 어떤 적금이나 이런 거에 다 깨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상화폐 하시던 분들이 가상화폐가 너무 안 좋으니까 코인이나 이런 거 다 팔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저가 매수 없는 접시 이제 큰 음봉이 발생할 때는 매도합니다. 근데 이런 유동성 장세에는 대부분 많이 빠지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될 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악재가 단기적이라고 판단되면 매도를 안 합니다. 뭐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위에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이고 아래쪽은 좀 펀더멘탈적인 것일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선물 매도세의 종료가 현물 매수 판단 하락이 지속적 이건 제가 코스피 선물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코스피 선물을 보면 추세 전환인지 이게 어느 정도 더 그 직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만 보는 것보다는요. 주식은 어쨌든 개별 종목이니까요. 그 업종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업종만 반등할 수도 있는 거지만 코스피 선물을 본다는 것은 시장 전체를 보는 거니까 주식만 매매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스피 선물이 계속 음봉이 나고 그 종가가 거의 저가 부분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목요일 날 매도하고 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했죠. 똑같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제 목요일은 그냥 빠지는 상태였고 금요일은 저가를 찍고 이제 반등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매도만 했고 그 금요일에는 매수만 한 그런 형태이죠. 여기 두 번째 질문으로 국가별 등락의 상관관계는 반드시 커플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뭐 작년 4분기부터 그랬죠. 한국장이 굉장히 강했죠. 미국장은 이미
고점 찍은 지가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럽대회도 뭐 최근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독일 시가총액을 한국이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일간으로 보면 하루하루를 보면 조금 커플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스닥 선물이 크게 빠지면 이제 한국이 크게 빠지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한국같이 이제 강한 주식시장은 뭐 미국은 빠졌는데도 한국만 오를 수도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것도 개별적인 재료로 많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다른 국가 시장이 이런데 미국이 혼자만 오르기 어렵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안 좋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빠지거나 전 세계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유동성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금, 은,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개별적인 시장으로 어쨌든 한국이 지금 가장 강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달라지지 뭐 커플링이 언제나 발생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한다? 이건 커플링일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데 디커플링일 때는 미국 시장이 이랬으니까 한국도 이럴 거다. 아니면 거꾸로 한국 시장이 이랬으니까 미국 시장도 반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혼자만이 소설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에는 역효과입니다. 선물 거래하실 때 악재 또는 호재 이슈에서 이 뉴스를 이제 선물 매매에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큰 자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면은 매일 올라가니까 이게 사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오히려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기회다 하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꾸준히 상승장이라면은 이런 악재가 났을 때 오히려 양봉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 악재를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는 거죠. 그리고 박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장에서는 이제 비추세 매매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비추세라는 것은 결국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거고요. 완전히 개념이 틀린 투자입니다. 박스장에서라면 당연히 얘가 어느 정도 하방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돼서 빠지면 이제 오히려 사고 호재가 발생돼서 올랐을 때는 오히려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이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뉴스 자체가 장기적인 건지 단기적인 건지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대중이 확신하는 반대 방향으로 큰 추세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악재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SNS에 한국 그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 하니까 일단 투자 심리는 되게 안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시장 자체는 그게 반등을 굉장히 크게 했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별거 아닌 거다. 그냥 트럼프가 뻥까친 거다. 아니면 큰 악재가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크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추세는 대중들이 많이 오늘은 엄청나게 하락할 재료 아니야? 아니면 이건 엄청나게 올라갈 재료 아니야? 생각할 때 반대로 이제 큰 음봉이나 양봉이 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이죠. 고정관념을 만들고 방해가 된 거죠. 자기가 이제 소설 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악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악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특히 메이저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큰 양봉이 나겠죠. 그렇다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매크로나 뉴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적용하거나 자기가 고집을 피우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악재인데 반등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할 수는 있는데 그 방향하고 반대로 나온다면은 시장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자신의 매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스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뉴스만 고집해서 이미 기술적 차트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하락 재료다라고 혼자 한다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때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고 외국인이 굉장히 팔고 이게 반복이 됐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시기에는 이제 되게 위험한 게 폭락이 날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최고의 전략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악재일 때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결국 상승으로 추세 전환해서 끝나는 아니면 그날은 하락으로 끝났는데 다음날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박스장 같이 움직인 거죠. 하지만 결국엔 그 박스의 하단을 깨면서 큰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4분기, 1분기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악재 사거나 이제 개인이 엄청 순매수하거나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물리는 어떤 상황이 올 텐데 그것이 언제 올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이민찬 그 피아니스트죠. 되게 그 어리고 꼭 보고 싶었던 공연이었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유튜브로 피아노 연주를 듣는 거랑 실제 그 저는 이제 3열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이민찬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동작을 역동적으로 느끼면서 음악을 감상하니까 이 피아노 연주 같은 것은 실제 공연을 많이 직접 가서 볼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이민찬이나 뭐 조성진이나 임동혁이나 좀 유명한 피아니스트, 검증된 피아니스트 공연이 있으면 저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교향곡이나 이런 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시끄럽고 이런 게 좀 있는데 피아노 연주나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나 이런 오히려 그 작은 악기 위주의 공연이 더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를 예술의 전당에서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센가치로의 행방불명도 평이 워낙 좋아가지고 예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갔다 오고 나서 괜찮으면 다시 괜찮았다는 감상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 갔다 오는 시기에도 저희 직원들이 그 52주 10% 이내 종목이나 아니면 보유 종목 같은 것 아니면 매도 상황이나 아마 신규 매수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저도 여행을 떠났지만 필요할 때는 선물 매매나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설 연휴 잘 지내시고요. 그 여행 기간 제가 다녀올 때요 이제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